네, 안녕하세요. 빅데이터 연구위원회 제3회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미나는 빅데이터 연구위원회 3회, 벌써 3회를 맞이했고요. 주제는 빅데이터와 모두를 위한 도시계획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 모두를 위한 도시계획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유엔 해비tat에서 말하는 이제 주거권에서 도시권으로 발전이 되기도 했고 모든 사람들한테 그 혜택을 갖게 함으로써 어느 사람도 뒤처지지 않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 지속 가능 개발 목표라든가 그다음 모두를 위한 도시에서 말하는 그러한 그 포용적인 도시 계획의 개념이고요. 오늘은 도시 계획이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 주거에 대해서 중심을 두고선 저희가 주제를 잡아보았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참석하신 분 소개를 하고 이어서 세미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발표는 두 분이 해주실 텐데요. 먼저 빅밸류의 그 전세사기 위험 분석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서경진 팀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 및 고독사 위험군의 주거 환경적 특성에 대해서 서울기술연구원 최수범 연구위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이 토론을 위해서 서울특별시 주택경제지원센터의 건축주택정보팀장님이신 윤은정 팀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빅데이터 연구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계시고 현재 지금筑波대학교의 교수님이신 엄선영 교수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지주택연구원 이상원 박사님께서도 오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참석자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은 특별히 지금 현재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오프라인으로는 빅밸류 본사 회의실에서 지금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조금 빅밸류에서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보고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첫 번째 전세 설계에 대해서는 빅밸류에서 지금 만든 그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 플랫폼 기반으로 해서 적용된 사례를 소개시켜 드리고요. 두 번째 대해서는 현재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고독사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사 연구가 있는데 주요 관점이 기존에 있는 어떤 그 통계치보다는 조금 빅데이터 관점에서 디스에그리게이트 돼 있고 사람 중심으로 개별 사람에 대해서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의 주거 환경적인 요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건강에 대한 부분도 결합을 하고 있다는 면에서 조금 내용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빅밸류의 서경진 팀장님께서 오늘 준비하신 내용을 약 30분간 발표를 해주시고요. 시연도 있으니까 좀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빅밸류 빅데이터 연구소의 서경진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요, 공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공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전세 사기 위험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전세 사기와 역전세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최근 뉴스에 많이 나왔었는데요. 요거에 대한 좀 정의를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민감한 사안이 좀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이제 숫자로 보는 2023년 6월 기준 데이터로 보는 전세 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제 FDS 이제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이 무엇인가의 정의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빅밸류에서는 FDS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리고 이 FDS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공간 빅데이터가 이제 충분히 준비가 되고 정제가 되어 있어야 가능한데, 우리 빅밸류의 공간 빅데이터 플랫폼, 공간 빅데이터
개념인 데이터 옵스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데이터 옵스라는 개념 안에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개념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완벽하게 정제된 데이터를 이제 운용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여러 언론사들이나 또 공공기관의 자문을 수행을 했는데, 그 자문 수행한 것 중에 아주 짧은 내용을 가지고 시연을 보여드리고 결과물을 잠깐 가볍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전세 사기와 역전세에 대해서 이제 작년부터 되게 이슈가 많이 돼서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뭐 이런저런 말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이제 전세 사기와 역전세가 이제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런 건 아니고요. 전세 사기는 이제 사기니까 이제 이게 남을 기만하려는 의도가 사실 있어야지 사기가 되는 거고요. 역전세라는 거는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주택을 이제 임차를 했는데 주택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서 임차는 보통 2년 단위로 하니까 그리고 뭐 1년 지났는데 제가 임차 보증금보다 주택 가치가 더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이제 주택을 팔아도 임차 보증금을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역전세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세 사기는 대부분 다 역전세지만 역전세가 다 전세 사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보증금을 반환할 어떤 그 의지가 있냐라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사기라고 봐도 좀 무방할 것 같고, 이제 의지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좀 있을 수도 있어서 이런 건 사기라고 보기보다는 좀 역전세라고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의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뉴스에서 가장 많이 얘기한 대표적인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전세 사기는 보통 이제 아파트 같은 정형적인 주택 형태보다는 오피스텔이나 연립다세대 같은 형태가 아주 다양한 전형적이지 않은 좀 비정형 주택에 대해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비정형 주택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되고 뭔가 이렇게 주위에 사는 사람 거래가 좀 있고 오래된 주택 외에는 같이 산정하는 게 좀 힘들어요. 왜냐면은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똑같은 형태의 주택이 분명히 존재를 해서 거기서 거래가 있으면 대략적으로도 추정이 가능한데 연립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형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명확하게 추정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문제점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세 사기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밑에서 설명하는 내용, 이 그림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집주인이 연립다세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새로 지었어요. 새로 지었는데 분양을 2억에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분양이 안 되는 거죠. 분양이 계속 안 돼가지고 어떡하지 하고 있었는데 컨설팅 브로커라는 사람이 옵니다. 이 집주인한테 와가지고 자기가 이 전세금을 뭐 맞춰줄 테니까 이거를 이 집을 팔아줄 테니까 자기한테 이제 전세금을 2억 4천을 받으면 자기한테 4천만 원 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분양을 2억에 하려고 그랬는데 전세금을 2억 4천을 준다고 하니까 4천만 원을 그냥 돌려주면은 자기는 2억에 집 파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았다고 합니다. 그럼 컨설팅 브로커가 주위에 있는 어떤 공인중개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 세입자를 구해요. 세입자를 구하는데 이 사람들도 만약에 이게 분양을 한 집이면은 금액이 분양가가 2억인 거라는 걸 찾아보면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2억 2천만 원, 2억 3천만 원, 2억 4천만 원에 들어와요. 근데 그 이유가 이 공인중개사 쪽에서 그걸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집값보다 임차 보증금이 더 비싸지만 대신에 우리가 너한테 이자를 지원을 해주고 일시금으로 한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보너스를 줄게.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혹하는 거거든요. 예, 나는 뭐 어차피 다른 그 세입자를 구하면 또 나갈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깊게 생각하지 않고 이제 자기의 일시금으로 뭐 몇백만 원씩을 주니까 이제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전세 계약을 체결을 하면 이 컨설팅 브로커가 명의를 한 명한테 받아서 걔한테 그냥 그 바지 사장 우리가 흔히 뉴스에 나오는 뭐 권모 씨라고 하는 그런 빌라왕들한테 그냥 한 용돈 한 100만 원, 200만 원 주고 그냥 넘겨버려요 명의를 임차를 하자마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새 주인이라는 사람은 되게 신용도 안 좋고 자산도 없고 이제 채무 변제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세입자 같은 경우는 기존 집주인 채무 변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생각하고 이제 전세 계약을 한 건데 갑자기 이제 주인이 바뀌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뭐 이게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고 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전세 사기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6월 8일 기준으로 전세 사기에 대해서 수치를 좀 쭉 입력해 봤어요. 전세 사기 이거는 경찰청에서 한 보도 자료를 참고를 한 거고요. 전체 피해자 수는 약 3천 명 정도 되고 이제 20, 30대가 가장 많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초년생분들이 이제 독립을 하면서 주택을 구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경험도 좀 부족하다 보니까 좀 많이 당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피해 금액은 약 4,600억 원 정도 되고요. 여기 수치에 나오지만 거의 85%에 가까운 전세 사기가 다 연립다세대와 오피스텔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 관련돼서 수사를 해서 검거된 건수는 지금까지 6월 8일 기준으로 286건이고요. 수사 중인 건 명은 이제 2천 약 300명 정도, 이제 여태까지 검거된 사람은 약 2,900명, 구속된 사람은 약 290명 정도 됩니다. 이게 검거 건수에서 보시면 경기도에 338건, 서울 137건, 인천 80건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 연립다세대랑 오피스텔이 거의 80% 이상이 서울, 경기, 인천에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압도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전세 사기를 당하면은 보증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보전이 됩니다. 왜냐면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금을 반환을 해주기 때문에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적자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2020년에는 이제 사고가 나서 돌려준 금액이 4,400억 정도 되는데 2022년 작년 기준으로는 9,200억으로 두 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2년 만에. 그리고 수익성 지표도 보시면은 2020년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도시보증공사가. 근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어떤 뭐 그 세금으로 보존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래서 FDS란 무엇이냐 이제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이제 FDS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금융권에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희는 이제 부동산 쪽이다 보니까 약간 개념이 다르긴 한데 저희도 이제 같은 명칭을 사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밸류에서는 어떤 공간 데이터 같은 거를 잘 수집을 하고 정제하고 통합해서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 시스템에 활용된 데이터는 뭐 건축물 데이터, 거래 데이터, 뭐 건축주 데이터, 저희가 빅밸류에서 이제 인공지능 시세를 만들고 있거든요. 인공지능 시세, 뭐 이제 그 외에 또 공시가격이나 도로명 유소 DB 같은 걸 활용을 해서 이걸 잘 조합을 해서 이제 FDS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세상이나 이상거래를 추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요. 실제로는 되게 복잡한데 아주 개념적인 걸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가 이제 시세를 내는 회사다 보니까 이제 실거래랑 뭐 그런 그 건축물 정보랑 이런 거 계속 트래킹하면서 맨날 확인을 하는데 맨날 확인을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이게 뭔가 전세 거래 금액보다 어느새 보니까 그 매매 금액이 더 낮아 있는 상태가 굉장히 많았고 그런 것들을 쭉 보다 보니까 그래 그럼 우리가 한번 그 전세가율이 100% 넘는 게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 확인을 막 해봤어요. 막 해보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많더라고요. 특히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이런 경우가 없는데 깜짝 놀랐던 게 전세 사기가 별로 없을 시절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2020년도부터 엄청 심해졌거든요. 엄청 심해졌는데 그 전 데이터를 봐도 서울 화곡동 이런 데는 거의 뭐 전세가율 90% 100%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 옛날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 약간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 전세가율이 100% 넘는다는 게 약간 이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거니까 이거를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시작해서 결국 사기라는 거는 사람이 치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런 거래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보자 해서 저희가 이 건물 소유자 정보를 가지고 이제 전세가율 100% 이상 거래가 발생한 건물의 소유주를 찾아봤습니다. 소유주를 쭉 찾아놓고 거기서 어떤 사람은 뭐 천채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500채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상한 패턴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2020년부터 2022년 사이에 1년에 막 한 300채씩 소유 취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물어봤거든요. 관련된 어떤 그 부동산 거래를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봤는데 이게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보통 이제 사람이 일반적으로 하나의 건물이나 주택을 사기 위해서 이제 전문가들도 최소한 한두 달의 어떤 리서치 기간을 통해서 정보를 충분히 취득을 한 다음에 이제 한 달에 한 개, 두 달에 한 개 이런 식으로 구매를 하는데 한 사람이 1년에 300채를 구매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이상하다. 이런 사람들이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라고 저희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을 기준으로 지금은 건물이 많이 없지만 이 사람들하고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그 건물을 구매하는 사람들 저희가 컴퓨터를 쭉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이상한 사람들의 리스트를 만들어놨고, 그게 시간이 지나서 지금 시점에 와서 딱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잡혀갔어요. 지금 다 수사를 받고 있고 다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게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만 했었지만 지금 와서는 약간 증명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일단은 빅밸류에서는 전세 사기를 디텍팅하는 어떤 그런, 네, 역할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자문이나 이제 그 공중파나 공공기관의 자문이나 이런 걸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SBS나 KBS나 MBC 같은 지상파에도 많이 출연을 했었고, 여기 있는 지금 나오는 뉴스 보도가 저희 빅밸류에서 데이터를 정제해서 제공해서 만든 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맨 오른쪽에 이제 MBC 뉴스 보도 있는데 이게 접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에서 경기도가 사실 제일 심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경기도가 이제 전세 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취약 지역인데, 경기도청에 저희가 이제 전세 사기의 예방은 사실은 좀 공공기관 입장에서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사람들을 나쁘다고 막 지정을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후 관리, 어떤 전세 사기가 많이 일어났으니까 여기는 집중 관리 구역으로 선정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하다고 이제 뭐 경기도청에서 판단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한테 요청이 와가지고 이제 그 경기도에 관련된 어떤 그 전세 사기에 대한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서 데이터로 공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경기도청에서 뉴스 기사를 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경찰 분들이 이제 여기가 네, 지역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양천경찰서네요. 예, 양천구에서 그 수사를 이제 하려고 한대요. 위에서 이제 씨가 내려와서 이제 빌라왕들을 잡기 위한 수사를 하고 싶은데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그래서 저희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라는 얘기를 경찰분들이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사 지침이 내려와서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실제로 수사를 하려고 보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제로 어떤 그런 전세가율이 100% 넘는 지역 건물이라던가 그런 물건들이라던가 그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이제 경찰에 자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수사를 해서 뭐 이렇게 검거를 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앞에 그 FDS를 구성하기 위한 우리가 이제 많은 아까 보셨다시피 뭐 건축물 정보, 실거래 정보 이런 여러 가지 정보가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 빅밸류는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하냐 뭐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좀 드릴게요. 이 데이터 옵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데이터 조직이 사용자에게 데이터를 더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는 문화 프레임워크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제 이게 방법론 같은 거예요. 실체가 있는 건 아니고 방법론 같은 거고, 이게 왜 필요하냐면 제가 이제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가 이제 호텔 신라에서 잠깐 근무를 했었는데, 거기서 보면은 실제로 쌓이고 있는 데이터, 그러니까 실제로 발생하고 쌓이고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는데 실제로 그 쌓여 있는 데이터를 소비하는 것은 10% 언더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테라바이트의 데이터가 쌓이면 실제로 우리가 마케팅에 활용을 하거나 회사 입장에서 의사결정에 사용하는 데이터는 10테라바이트 언더였어요. 나머지 9테라바이트는 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게 데이터 옵스라는 어떤 문화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10%밖에 활용하지 못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데이터들이 서로 다른 이종의 데이터들이 통합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의 작업을 하려고 하면은 A라는 분야의 데이터와 B라는 분야의 데이터를 합쳐서 뭔가의 결과물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거를 할 때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A라는 데이터와 B라는 데이터 계속 할 때마다 뭔가 작업을 할 때마다 계속 합쳐야 되고, 그래서 나온 게 데이터 옵스라는 개념이고, 얘는 이제 미리 다 합쳐놓는 겁니다. 모든 데이터가 통합 관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 원천 데이터, 로 데이터 같은 거를 이제 수집을 합니다. 수집을 해서 여기 보면 이게 아이콘이 엘라스틱 서치라는 그 오픈 소스 아이콘인데 뭐 큰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다 다 저장을 해요. 일단 저장을 합니다. 원천 데이터를. 이거를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데이터 레이크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레이크를 저장을 하고
데이터를 레이크에 있는 원천 데이터들은 그냥 원천이에요. 연결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정제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돼 있습니다. 그 상태에 있는 거를 저희가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걸 만들어요. 근데 여기로 만들어서 넘어갈 때 데이터를 정제도 하고 표준화도 하고 변환도 하고 통합도 하면서 서로 떨어져 있던 데이터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개념 안에서는 어떤 하나의 우리가 데이터를 집었을 때 관련 있는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확인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원천 데이터 레벨에서는 당연히 그게 안 되는 거고 연결이 다 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큰 볼륨의 원천 데이터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걔를 목적에 맞는 어떤 그런 소규모의 데이터 세트로 다시 바꿉니다. 그게 데이터 마트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데이터 옵스를 구성하고 있는 데이터가 부동산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고 뭐 도시계획 데이터, 도시 베이스의 데이터도 있고 유통이나 이런 베이스의 데이터도 다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그걸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FDS를 위해서 FDS에 필요한 데이터만 따로 추출해서 뽑아 놓는 겁니다. 그 이유는 데이터 볼륨이 너무 크면 작업을 한 번 할 때, 수행을 할 때 많은 오버헤드가 좀 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완화하고자 따로따로 이 주제별로 따로 빼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 마트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서 이제 이게 그 쓸만한 데이터를 따로 모아놓고 이걸 가지고 상품을 만들고 무슨 데이터 분석을 하고 뭐 이런 행위들을 거칩니다. 그런 행위들을 거치면은 그거에 대한 피드백 어떤 그 로그 데이터나 어떤 그 피드백 데이터들이 막 올 텐데 그걸 다시 이제 원천 데이터 스토리지 데이터 레이크에 다시 집어넣어요. 그래서 요 경험 데이터가 여기 포함돼서 다시 또 걔를 합쳐서 다시 웨어하우스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이클이 계속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이 어쨌든 이거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소비하는 게 계속 반복되면 계속 고도가 되는 거 경험이 포함돼가지고 그런 개념을 데이터 옵스라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지금 빅밸류에서는 이걸 구축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빅밸류의 이제 웨어하우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화면에 보이는 그림은 부동산 부분의 데이터를 간략하게 도식화한 건데요.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완벽하게 정제되어 있고 통합 관리되어 있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있는 데이터는 오류가 없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신뢰하고 그냥 쓰면 돼요. 오류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신뢰하고 쓸 수 있는 데이터여야 되고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거는 주제 중심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제 중심적이라는 게 보면은 이 그 도식을 보시면 부동산 통합 정보 안에는 뭐 건축물 정보도 있는 거고 정보도 있는 거고 뭐 실거래 정보도 있는 거고 공시가격 정보도 있는 거고 인공지능 정보도 있는 거야. 약간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형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쉬운 형태, 주제 중심적인 구조이고요. 그리고 이게 통합되어 있어요. 통합되어 있단 말이 뭔 말이냐면은 부동산 통합 정보라는 거 하나에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도로명수에 어떤 하나를 찍으면 얘를 통해서 나머지를 다 연결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통합되어 있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신 안 좋은 거는 유지관리 난이도가 좀 높아요. 이런 형태, 이게 지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별 모양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보통 스타 스키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타 스키마 형태로 큰 스타 스키마와 서브 스타 스키마 형태의 연결되는 형태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이거와 관련돼서 저희가 스타 스키마가 실제로 어떻게 저희가 운영이 되고 구현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아주 간단한 전환사기 관련된 저희가 컨설팅한 내용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여드리고 결과도 좀 간략하게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실제로 저희가 밸류에서 구축해놓은 부동산 부분에 주택 부동산 부분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지금 제가 열어놓은 거고요. 이거는 이제 오라클이라는 데이터베이스 베이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 보여드리면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게 뭐가 많이 나와 있죠.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이걸 확대를 하면은 이거 하나가 하나의 데이터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하나가 이런 뭐 블럭이 뭐고 러시 뭐고 막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이런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테이블이 약 한 160개 정도 되는데 이 160개의 테이블은 지금 제가 여기 찍어놓은 요 하나 이게 지금 아까 전에
발표장에서 말씀드린 부동산 통합 데이터예요. 나머지는 그 격까지 옆에 있는 뭐 실거래나 뭐 이런 정보들의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종적으로 160개 테이블이 하나의 완성된 세트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160개 정도 되는데, 이거 부동산 부분만 이렇습니다. 부동산 부분만 160개 테이블이 하나의 데이터 세트를 만드는 거고, 실제로 만드는 걸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제 요게 보시면 어, 프로퍼티 인포라고 이제 부동산 정보를 통합해 놓은 데이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로드네임 넘버라고 이게 도로명 번호라는 건데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주소가 뭐 이렇게 있고요. 뭐 그다음에 쭉 넘어가면 네, 건축물이 얘가 뭐 주건축물인지 부속건축물인지 뭐 면적 같은 게 쭉 나와 있고 네, 뭐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보통 대부분 다 건축물 대장에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건축물 대장은 실제로 뭐 표제부, 전유부, 전유 공용 면적, 뭐 총괄 표시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데이터들이 다 통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통합되어 있고 그리고 쭉 넘어가면은 여기에 이제 공동주택 사용 수익률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나 어떤 인공지능 시세도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 끝에 보면은 이렇게 좀 나오는데 너무 많아서 네. 이 안에 다 이런 기본적인 정보들이 다 통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하우스 카운트라는 정보는 시세 정보예요. 주택의 시세만 따로 저장해 놓은 정보고 여기에도 시세가 있는데 왜 여기도 시세가 있나요? 라고 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는 해당 시점에 대한 시세만 있는 거고요. 여기는 시계열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시계열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 데이터는 이제 실거래 데이터입니다. 실거래가 어디서 일어났고, 뭐 여기는 아파트고 가격이 얼마고 이런 정보들이 면적과 뭐 매매 금액 이런 것을 시장한테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게 좀 근데 이게 건축물 소유자 정보예요. 건축물 소유자 정보인데 이게 이제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요 두 부분이 사실은 이제 그, 그 소유자 이름과 이제 주민등록번호인데 저희가 비식별화 처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숫자로 나오는 겁니다. 네. 실제로는 이제 다 있어요. 다 있는데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소유자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뭔가 음, 여기 이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SBS에서가 저희한테 요청했던 그 컨설팅 내용이에요.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데이터를 처리하는 루틴인데요. 네, 여기서 맨 위에 스탯 000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보시면 이거는 그냥 주택을 필터하는 거예요. 연립다세대나 나홀로 아파트, 단지형 아파트. 주택 수도권에 있는 주택만 남겨주세요라는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이게 시계열 시세 데이터라고 했잖아요. 여기다가 시세 데이터를 붙이는 거예요. 시계열 시세 데이터를 쭉 붙입니다. 해당 주택이 어, 그때 당시에 가격이 얼마였는지 쭉 붙이고 그럼 실거래에서 전세 금액을 다 가져와요. 전세 금액을 다 가져와서 얘도 같이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한 주택에 월마다 시세가 있고 그 월에 발생한 전세 거래가 이렇게 붙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바로 비교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비교를 해서 전세가율을 구합니다. 전세가율을 구해서 이 전세가율이 100%가 넘는 애만 필터를 합니다. 네, 필터를 하고 이 전세가율이 100%가 넘는 거래가 일어난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여기는 뽑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누굴까?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뽑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세가율 100% 이상인 거래와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전체 건축물을 합치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그 전체 건축물 합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과는 이게 돌리면 좀 시간이 걸려서 한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저희가 미리 뽑아놨습니다. 그 결과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이제 비식별화된 소유자 이름과 주민번호가 나오고 이 사람이 이제 2023년 4월부터 5월까지 일어났던 어떤 전세가율 100% 이상 실거래 개수에 대해서 나오는 게 지금 잠시만요. 이렇게 보시면 그 두 달 동안 2023년 4월, 5월 이 두 달 동안 전세가율 실거래 100% 이상 개수가 어떤 이 한 사람이거든요. 한 사람이 8건 일어났대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주택은 총 39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이상하죠. 예, 이거부터 벌써 이상합니다. 이게 2달 만에 거래를 몇 번의 전세 거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2달 만에 8번 하는 것도 좀 이상한데 네, 그게 다 100%가 넘고 이 사람의 주택도 좀 꽤 많이 갖고 있고 이런 것들로 약간 의심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요 결과들을 가지고 저희가 따로 또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저 사람들 그러니까 의심이 어느 정도 기준을 충족하는 의심이 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건축물에서 일어난 실거래들만 따로 뽑아놓은 겁니다. 시각화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좀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 보면은 인천이나 이런 데 좀 많으니까 전세 사기 문제가 좀 많으니까 인천으로 가서 죄송합니다. 좀 늦으네요. 또 지금 데이터가 좀 많이 올라가 있는 파일이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만 찍으면 잘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전세 거래 아이디가 있고 뭐 PNU 경도위도 뭔지 모르겠지만 주소가 쭉 있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밑에 세 번째 거래 금액이라는 게 있고 비교분이 있어요. 비교분이라는 거는 이게 그 당월에 이 주택의 시세랑 비교를 한 건지 실제로 아니면 실거래랑 비교를 한 건지가 나와 있는 거고요. 전세가율 부분은 100%네요. 얘는 전세가율이 100%인 에 속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이 거래들이 다 지금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거래들만 찍어낸 거거든요. 전국에서 쭉 보시면은 축소를 해서 보시면 다 수도권에 다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수도권에 다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언론사나 뭐 지자체나 이런 데 공공기관의 공급 컨설팅 결과물로 공급을 좀 하기도 하고요. 사실은 이 FDS라는 게 목적에 따라서 조금 달라져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예를 들어서 컨설팅을 할 때는 이분들은 주로 원하시는 게 사후 처리에 대한 거를 많이 얘기를 하시고요. 또 언론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후 처리도 있는데 그래서 누구를 추적을 하고 조사를 하면은 그 사람이 좀 더 새로운 사람을 발굴할 수 있으니까 아직 이슈화가 되지는 않았지만 전세 사기를 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언론사는 그런 것들도 바라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게 방향마다 저희가 좀 약간의 분석 방법을 달리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를 좀 길게 한 것 같은데 네. 지금 저희가 준비한 발표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발표 시간 30분을 한 2분 정도 더 쓰시고 충실히 지켜주셨고요. 그,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지금 발표 시간 30분에서 한 2분 모자란 28분에서 충실히 지켜주셨고요. 그, 요 내용에 대해서는 일단은 다 발표를 듣고 나서 그 토론 듣고 나서 플로어에서 아마 질문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질문을 받아서 그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걸로 하고요. 일단은 어, 저도 궁금한 점이 많이 있어요. 일단 인공지능 시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라든가 그리고 상당히 많은 개인정보를 결합을 했는데 정제해서 이렇게 유용한 정보를 만드는 과정도 사실 노하우이기도 하지만 뭐 정책을 만들거나 일단은 그걸 가지고 모니터링 할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발표로 서울기술연구원의 최수범 연구위원께서 준비된 내용을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기술연구원 최수범입니다. 네, 혹시 말 잘 들리시는지? 네, 발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기술연구원 최수범입니다. 저는 이번 발표에서 1인 가구 및 고독사 위험군의 주거 환경적 특성에 대해서 발표드리고자 합니다. 발표 순서는 고독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서울시 실태조사, 구독사 실태조사 자료와 위험군 자료들을 분석한 내용과 그 분석한 결과를 통해서 구독사 위험 인자를 발굴한 내용 등을 이제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주거 특성, 그리고 또 그 해당 1인 가구 실태 조사 자료에 고독사 위험 인자를 적용을 시켜서 그 1인 가구 중에 어떤 사람이 고독사 위험군이었는지, 그리고 그 위험군이 서울시에 과연 몇 명이나 추정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ICT 기술들이 활용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데이터들을 모아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위험군을 선별할 수 있는지와, 또 스마트 플러그나 다른 그 IoT 장비들을 활용을 한 그 기술들이 적용을 통해서 어떻게 고독사 예방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고독사에 대해서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독사는 이제 가족, 친족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1인 가구죠. 사살 및 병사 등으로 혼자의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고독사라고 합니다. 이는 질병도 아니고 그냥 사회적인 현상을 고독사라고 명칭을 짓고 사회적 문제로 이제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정의에서 알 수 있는 단어로는 이 단절과 고립 1인 가구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산 사람, 즉 독거노인들을 포함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홀로 죽음. 보통 이제 사람이 임종을 맞이할 때는 병원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같이 살면서 가족들이 있으면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 이 고독사회 같은 경우에는 혼자 임종을 맞아서, 즉 돌봄이 없이 죽음으로 이르는 사람들을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독사는 또 자택이나 거주지 또 다른 지역에서, 병원 이외의 지역에서 사망하는, 의료기관이 아닌 지역에서 사망하는 사람들을 이제 얘기하게 되고요. 또 일정 시간이 지나서 발견된 시신을 고독사라고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3일 또는 7일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시신이 부패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 고독사로 정의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3일로 정의하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사망 후에 3일이나 일주일 동안 그 사람을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그 시신이 되는 시간이 일정한 시간이 지연된 다음에 발견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런 고독사에 대한 문제가 최근에 또 작년부터 이제 많이 뉴스로 나오고 이슈화가 됐는데, 이러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해야 될 수 있습니다. 고독이라는 단어에서 이제 고독을 예방하기 위한 관계 단절 위험 인자 및 예방 가능한 사회 관련 요인을 탐색하는 게 필요할 거고요. 이제 사망에 대한 위험 인자를 찾고 예방 가능한 건강 관련 요인들을 탐색하는 게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고독사 위험군의 사회적 관계 회복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그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서울시는 그 고독사 실태 조사를 수행한 이력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작년 말가도는 전 국민에 대한 고독사 실태 조사를 했었는데, 그 이전에는 그 서울시에서 시행했던 고독사 실태 조사가 유일했었습니다. 이 해당 정보는 이제 서울시 고독사 실태조사 자료를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실태조사 자료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이 위험군의 중요 요인들이 누락되어 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즉, 사망 이전에 대한 정보가 매우 적었습니다. 꼭 사망을 한 다음에 이제 검증하거나 시신을 확인하거나 주변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통해서 정보를 취득하는 게 대부분이라서, 이 사람들의 생전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매우 적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 중에 하나가 이제 행복 이음이라는 상담 기록 통합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복지센터나 아니면
주민센터에 가서 이제 개인이 민원인이 본인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고 어떤 복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상담하는 이력들을 적어놓는 기록하는 통합 정보 시스템인데 이 해당 자료는 전형적인 비정형 자료로서 통계 분석이나 아니면 기술 분석에 적합하지 않는 자료 형식이었습니다. 즉 자의 언어 처리라 같은 이제 분석 기술이 적용이 돼야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울시 복지재단에서는 이제 고독사 위험군 체크리스트를 개발을 해서 이 체크리스트에 세 가지 이상의 세 가지 이상이 적용되는 해당되는 사람은 고위험군으로 또 몇 가지에 해당되면 하나만 해당되면 이제 중위험군, 이만 해당되면 저위험군으로 구분을 해서 이제 설문조사로서 고독사 위험군을 이제 판별을 하게 됐었는데 이러한 데이터의 설문조사로 이런 분석 결과를 서울시 고독사 위험군을 그, 추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정보들을 다시 재활용하려고 한다면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이제 취합 및 데이터베이스화 되지도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이러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수행을 했었는데 해당 자치구의 주민센터에서만 이 정보가 취합이 됐고 결과물만 서울시로 통합이 됐지 데이터베이스화 돼서 이러한 2차적 분석을 할 수 없다라고 이제 답변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에 대한 한계는 이런 데이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독사 사회적 원인 분석을 이제 송인주 박사님께서 2021년도에 하신 내용을 보면 이 고독사는 공간적인 죽음과 주거 취약계층, 그다음 저소득 계층의 밀집 지역적 특성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역 집단화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노동 사회 및 주거 배제 이런 열악한 노동 환경이나 급격한 은퇴 경험으로 노동 사회에서 배제되거나 이 주거의 배제로 몰락으로 인해서 이제 다세대 주택이나 아니면은 아파트나 주택 외에서 거주하다가 이렇게 홀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움의 지연, 또 가족의 방치, 정보의 부족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 상황, 이런 지원으로 통해 그 사이에 사망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도움을 주겠다고 해도 스스로 그걸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복지사가 직접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복지 서비스가 있는데 이 서비스를 받고 돌봄을 받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요청을 해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냥 됐다라고 하면서 귀찮게 하는 게 더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입원하고 질병을 앓고선 병원에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중증이나 만성 희귀 질환자들이 다른 사람의 돌봄이 없이 그냥 홀로 사망하는 경우가 이제 이러한 고독사의 사회적 부검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사가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필요 데이터 중에 일부를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선행 연구를 수행해 보았습니다. 이 수집된 자료의 한계를 파악하고 예방을 위해서 개선 방안을 한번 제시해 보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시 고독사 실태조사 자료 및 상담 기록인 행복이음 자료를 활용을 해서 위험 요인들을 발굴하고자 하였습니다. 분석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고독사 실태조사 자료는 20년부터 21년도까지 총 127명에 대한 고독사로 사망한 사람들의 자료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양식에 맞춰서 정리된 조사 자료긴 하지만 빈칸이 매우 많습니다. 찾을 수 없거나 확인할 수 없는 곳은 이제 양식에 빈칸으로 채워져 있어서 거의 대부분이 빈칸인 사람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독사 행복 이음 자료입니다. 이거는 이제 생전에 그 사람이 주민센터에 방문을 해서 상담한 기록이 있을 경우에만 있고 상담 후에 이제 무연고 사망자 처리라든가 이런 행정 절차에 대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113명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1인 가구 기초수급자 중에 2020년도 사망자를 이제 분석한 결과입니다. 총 978명이고 그 20년도에 51명의 고독사 사례도 포함되어 있어서 고독사 위험군이라고 분류를 하고 분석한 그 자료입니다. 또 다음으로는 국민건강 영향조사 자료는 이제 대조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20세 이상의 서울 시민의 특성을 보기 위해서 조사를 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고독사 관련 뉴스 기사를 검색을 해서 고독사 키워드가 포함되어 있는 뉴스 기사들을 모아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누가 고독사를 하는지에 대한 그 분석 결과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말하면 기초수급을 받는 주거 취약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정신질환을 가진 남성 1인 가구라고 간략하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초수급을 받는다는 거는 지금 현재 이 데이터의 한계점인 기초수급자를 받은 사람만 분석을 했기 때문에 기초수급을 받는 사람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독사 실태조사 복지부에서 실태조사를 한 사례를 보면 약 50% 정도가 수급을 받는 사람이었고 나머지 50%는 수급을 받지 않는 사람도 고독사를 했다라고 확인을 하였습니다. 거기에는 물론 자살을 한 사람도 포함되게 되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제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제 주거 취약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정신질환이 있고 또 남성 1인 가구가 남성이 확실히 우세하게 고독사를 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거주 유형을 보면은 아파트에 거주했던 사람은 대조군이 48%에 비해 고독사로 사망한 사람은 24%로 거의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다가구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 대조군인 28%에 비해 고독사한 사람은 53.5%로 거의 두 배 높습니다. 그리고 기타인 그 고시원이나 아니면 여인숙 같은 데서 살고 있는 사람은 15%로 그 일반 대조군에 비해 아주 매우 높은 그 거주 유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알코올 관련된 질환으로 이제 병원을 방문한 사람도 매우 높은 퍼센테이지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복이음 자료 상담 기록에 있었던 테스트 분석을 통해서 이제 발굴한 위험 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 이전에 접촉 간격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본인이 지금 수급자인데 이 주민센터에서 그 고독사로 사망한 사람들한테 며칠 간격으로 연락을 주고받아서 안부를 확인했는지에 대한 간격에 대한 위험 인자가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 보통은 이제 65세 이상의 위험군으로 선별되고 기초수급을 받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주민센터에서 그 정기적으로 안부 연락을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미만인 그 50대에서 60세 사이의 그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부를 묻는 사례가 거의 없고요. 또 전화를 걸어도 거의 안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원인이 그 주민센터에 와서 요청을 하였으나 이게 거절된 사례, 뭐 자격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그런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든가 관련된 그 지원이 없다든가에 대한 사유로 요청이 거절된 사례도 몇 번 많이 있었고요. 또 이거는 연락이 힘들어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어려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연체가 돼서 연락을 할 수 없거나 아니면 연락을 하더라도 전화를 받지 않는다든가 직접 찾아가도 부재중으로 답변을 아예 안 한다든가에 대한 연락을 힘들어서 연락이 두절된 상태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질병이 있어도 병원을 안 가는 아니면 못 가는 이런 위층적 의료가 충족되는 사람도 있었었고요. 또 거동이 불편해서 보통 대부분의 거동이 불편해서 바깥으로 이제 활동들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위험 인자들이 고독사로 사망한 사람들의 특징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에는 이제 45명의 그 고독사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고, 21년도에는 68건으로 이제 조금 많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사례는
2021년도에 8월, 1월, 3월에 이제 사망 건수가 많이 있음을 8월, 특히 8월에 다른 날에 비해 좀 많은 독사 사례가 발생했었고요. 또 오른쪽은 이제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키워드 분석을 한 건데 이제 근로 능력에 대한 내용이 좀 많았고 또 전화 연락이 힘든다든가 전화를 드렸다라는 내용, 또 병원에 대한 내용, 건강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그 상담 기록에 많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키워드 분석인데 이제 키워드 상담 분석이고 또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구독자 관련 뉴스 기사가 2010년도 기준으로 급격하게 증가를 해서 2016년도 또 20년도에는 거의 뭐 1000건씩 그 기사가 나타나는 것을 할 수 있었고요. 또 12월과 1월에 특히 겨울철에 구독자 관련 뉴스 기사 건수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건강영양조사 그 대조군과 실제 위험군과 또 고독사로 사망한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인공지능이나 아니면 로지스틱 해결 분석인 통계 방법을 통해서 이제 예측하고 그 예측 그 위험 인자로 선별된 그 위험 인자의 설명력을 이제 판단하고자 이제 분석 그 예측 모형을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방법은 고독사와 이제 위험군을 이제 서로 연계를 시켜서 75%는 훈련 셋으로 놓고 25%는 테스트 셋으로 놓은 다음에 그 로지스틱 리그레션과 엑스지 부스트, 그 다음에 소프트 벡터 머신 등을 활용을 해서 이제 적합한 모델을 선정을 하고 이제 성능을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이때는 같은 그 고독사 위험 인자들을 동시에 우선 수준을 확인을 해보았고요. 그 검증 방법은 이제 에어리어 언더 더 커브라고 해서 그 1에 가까울수록 높은 그 설명력을 보이는 그 지표입니다. 네.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 두 표가 이제 회귀 분석 결과와 이제 각 모형에 대한 연구 결과인데 국권형과 고독사는 아까 또 보셨다시피 그 수준의 차이가 변수들의 차이가 매우 높아서 1인 가구를 뺐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특징 차이가 컸던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요 부분은 이제 1인 가구 중에 기초수급자를 받는 사람들 중에서 고독사와 사망한 사람과 아닌 사람들을 구분한 그 분석 결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90%, 약 90, 80% 이상의 성능을 보여서 이게 위험 인자들의 설명이 조금 설명력이 매우 큰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독사 위험 인자들을 다음과 같이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고독과 사망을 구분을 하고, 이 고독은 단절과 고립, 홀로 인종으로 이제 키워드를 나눌 수 있고요. 사망은 자살과 병사, 그다음 사고사 등으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 인자들은 고독인 이제 단절과 고립과 홀로 인종 쪽에서는 경제적 빈곤, 직업, 저소득, 실직, 무용고, 그다음에 주거 취약, 지원 거부, 그다음에 이혼 및 사별 등과 같은 이런 위험 인자들이 고독 쪽으로 분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우울증이나 알코올 중독, 그다음에 만성 질환, 그다음 장애, 자살 생각, 그다음 미친족 인류, 그다음에 정신질환 같은 뇌질환 같은 것은 이제 이 사망과의 관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위험에 노출되지만 이 고독사한 사람들은 실질적 1인 가구를 포함해서 두 명이 살지만 실질적으로 1인 가구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불복제가 돼서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1인 가구 분석입니다. 그 서울시 1인 가구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 연구 용역을 서울시 서울연구원에서 수행을 했었는데 일단 그 자료를 이제 공유받아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지금 이제 기본 현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연구원에 대한 결과입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년도 이후에 34.9%가 1인 가구고 10년 전에 비해 2배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별로는 이제 여성 1인 가구도 봤고 또 청년은 2.4배, 그다음 중년 2000년과 비교해서 청년은 2.4배, 중장년 3.1배, 노년은 4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령대별 1인 가구 밀집 분포를 보면
이 청년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악구나 이런 대학이나 업무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중장년 같은 경우에는 주거 취약 지역인 쪽방과 고시원촌에 그 몰려 밀집 지역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심지 빼고 이제 주변에 전역으로 분산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1인 가구의 비율과,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 1인 가구 중에 1인 가구의 비율인데, 관악구가 확실히 그 청년층의 비율이 매우 높았고, 또 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비율로 높았지만 거기 관악구 및 이제 중량구, 그다음 근평구도 많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이러한 3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이 청년과 중장년 같은 경우에는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서 이제 거주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왔고, 주거 비용이 부담이 적은 곳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년으로 가면 이제 거주 경험이 있었던 곳 또는 가족과 지인이 가까운 곳으로 이제 주거 지역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서울시 고독사 실태조사 자료로 이제 선별된 위험 인자들을 도출한 위험 인자들을 이용을 해서 이 1인 가구에 대한 정보에 이 해당 고독사 실태조사 자료에 선별된 것을 적용을 시켜서 고위험군을 선별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적용한 결과 이제 1인 가구 실태조사 3,000명 중에 고독사 고위험군은 189명, 중위험군은 582명, 저위험군은 2,300명을 선별을 하였고, 이 모수 추정 가중치를 적용을 해서 한번 서울시에 과연 몇 명이나 이 고위험군인지 확인을 해보니까 한 8만 5천 명 정도가 이 서울시 내에 고독사 1인 가구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89명의 특징을 보면 69.3%가 주택, 아파트가 아닌 기타 기타 거주 지역에서 거주를 하고,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한 가구가 많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동거자가 사망을 해서 1인 가구로 편입된 주거 취약 계층의 남자가 약간 고위험으로 대비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1인 가구 지원 사업별로 우선 지원군을 선별하기 위해서 그 지상층이 아닌 거주자 중에 이제 총 자산이 1,000만 원 미만인 1인 가구를 분석을 한 결과, 서울시 1인 가구 중에 2.1%가 주거 안정 우선 지원군이었고,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데 실제로 참여하지 못하거나 안 한 사람이 제일 많았던 사업이 전월세 보조입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및 이자 지원이 두 번째로 선호하는 직업이었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24%는 이러한 사업이 있다는 걸 인지조차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위험군한테는 선별을 해서 홍보를 하고 아니면 권유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ICT 기술을 활용한 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는 이제 사회적 관계를 모니터링하는 데이터로 이제 주민등록 정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1인 가구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이사가 얼마나 자주 했는지, 주거 취약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 또 동거인의 사망 여부 등은 이러한 주민등록 정보를 활용을 해서 모니터링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조치도 취해야 되겠지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신용정보. 이제 신용정보는 신용불량자나 경제적 위기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로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동통신 정보도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월별로 한 건도 통화를 하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에 고립됐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주기적으로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하는 그런 회선의 건수 같은 경우도 이제 이 고립과 고독사에 대한 징후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제 건강 상태에 대한 거는 이제 보건 빅데이터로서 건강보험공단 자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진단 코드라든가 의료의 스마트 플러그를 통해서 이 사람의 이제 매출 여부라든가 주거의 실내외 온도차 등을 모니터링을 해서 얼마나 쾌적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ICT 기술로는 이제 고속사 위험군으로 이제 취업 계층이 이제 분류가 된다면 이제 돌봄이 필요한데 이 돌봄을 그 주민센터의 모든 복지사들이 일일이 찾아가서 한 명 한 명 그 해줘야 되지만 사실상 그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비용도 비싸고 일손도 부족하고 또 이런 감염병 시대, 코로나 시대에서는 비대면 환경도 요구되기도 했었고요. 이러한 일을 보조하기 위해서 이제 ICT 기술이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o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활 반응 감지, 그다음에 노령 돌봄이나 이제 실내 온도차,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생활 환경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모니터링을 해서 이 사람이 쾌적하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움직임이 없어서 한 3일 정도 지나서 이게 이상 상태에 그 놓여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IoT 센서로 그 모니터링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인공지능 스피커나 이제 이제 돌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그 대화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SKT나 한전에서 이제 1인 가구 안부 살핌이라는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전력량과 통신 사용량이 급격하게 감소되거나 아니면 이상 징후를 보이면 그 알람이 가게끔 하는 기술들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제 중장년 1인 가구 실태 조사를 통해서 발굴한 고독사 위험군 중에 3만 6천 명 중에 약 3,100명에 대해서 그 스마트 플러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이 스마트 플러그 사업이 유용하다고 느껴져서 이제 지원을 늘릴 생각이고요. 2020년도 기준으로 22년도 기준으로 총 4만 6천 건, 4만 7천 건의 신호를 전송을 받았고 그중에 위험이 판단됐다라고 조치를 취한 경우가 154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조치의 이제 분류로는 112나 119에 긴급 조치나 돌봄 SOS 서비스 연계를 해주거나 이런 긴급 복지 등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스마트 플러그는 지금 현재 어떻게 이제 지원이 되냐면 운영이 되냐면 대상자를 지정을 하고 설치를 한 다음에 특정 가전제품 뭐 예를 들어 전자레인지나 그 TV 같은 특정 가전제품의 전력량을 모니터링을 하고 또 집안에 조명이 불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변화를 모니터링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모니터링 하다가 이상 징후가 발생이 되면 LTE 통신망을 통해서 이제 행정부의 데이터가 전송이 되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모바일 앱으로 전송이 해서 오른쪽에 있는 이러한 형식으로 누구누구가 지금 위험 단계가 발생됐다라고 이제 알람이 이제 주민자치센터 복지사로 가게 됐었는데 최근에는 그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서울시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 센터를 구축을 해서 총 관제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립 가구 총괄팀에서 야간 및 휴일 관제 및 AI 안보 확인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고립가구 지원팀에서는 이렇게 발굴된 그 고립가구를 현장 대응 지원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기 감지 이런 솔루션을 총괄하는 이제 위기 대응 총괄 시스템도 구축하고 이제 예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빅밸류의 서경진 팀장님과 그리고 서울기술연구원 최수범 연구위원 발표를 해주셨고요. 아마도 지금 그 들으신 내용들이 평소에 이런 접하시던 부분보다는 조금 되게 기술적이고 디테일하기도 하고 그리고 접근 방법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늘 접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빅데이터와 모두를 위한 도시 계획인데 그동안 우리가 도시가 고도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도시가 확장하고 발전할 때에는 이런 통계라든가 이런 접근을 통해 가지고 도시를 진단하고 문제를 해결해 왔는데 이제 도시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지금 오히려 축소하고 쇠퇴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는 이러한 평균보다는 아무래도 좀 디테일하게 현상을 진단하고 발견하기 위한 그 개별 데이터, 개인 단위의 개별 데이터 힘이 상당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취지에서 이러한 접근법을 가지고 있는 사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약 30분 정도의 지금 시간이 예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발표했던 전세 사기 발표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좀 데이터 중심적으로 이제 설명을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기술적인 부분에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궁금했던 거는 이런 아까 처음에 그 기존 시세보다 높거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인공지능 시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발표자한테 질문 한번 드려보기도 하고 두 번째 그 발표했던 1인 가구와 고독사 주거 특성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기존에 우리가 그 파악이 쉽지 않았던 주거 약자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부가적인 정보를 결합을 해가지고 좀 더 면밀하게 진단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윤은정 팀장님 그리고 엄 교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지택연구원의 이상원 박사님 순으로 토론을 해주실 텐데요. 먼저 윤은정 팀장님께서 요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 하고 계시는 주택 정책 관련된 함의라든가 서울시 약자의 도입과 연관지어서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소리 괜찮으신가요? 네, 우선 그 전세 사기 위험 분석이라는 거 두 강의 모두 정말 흥미롭게 되었고요. 이제 데이터로 사실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것들을 보여준다는 것이 지금 이제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첫 번째 발표에서는 저도 사실 저희가 사실 저희가 수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서 건축물 정보와 여러 가지를 결합해서 저희도 이제 필요한 정책 데이터를 뽑고 있는 거는 비슷한데 그 AI 시세라는 거, 그러니까 저희 실거래가하고 그 전월세, 그러니까 실거래 매매, 뭐 전월세 거래 이제 이런 것들이 있지만 AI 시세라는 건 아직 저희가 공식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아서 이 부분은 저도 최진영 박사님 말씀처럼 좀 궁금해서 나중에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고요. 두 가지 정도 질문인데 이 원천 데이터들이 계속 실시간으로 생성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 다양한 원천 데이터들이 그거를 이제 하나로 통합을 한다고 하시면 이제 키 값이 있어야 될 텐데 이게 고정 데이터가 아니라 계속 생성이 되는 거면 이거를 그 키 값으로 계속 바꿔주는 메커니즘이 있는 건지 그래야만 이게 계속 그 생성되는 데이터들이 통합이 계속 지속되지 않나. 그게 맞는 건가요? 네, 일단 네, 일단은 키라는 게 이제 정의를 말씀드리면 키라는 건 이제 고유한 거거든요. 유일하고 고유하고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특정한 건물이나 어떤 이런 거에 키가 발급이 되면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속성이 있어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실거래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연동하는 프로세스는 똑같아요. 그냥 수치만 바뀌는 거, 날짜와 수치만 바뀌는 형태라서 그거는 만약에 실거래가 저희는 기본적으로 1단위로 갱신이 되고 있는데 1단위로 실거래가 갱신이 되면 그거는 연결되는 거는 저희가 매일매일 바로바로 연결하는 프로세스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질문 더 드리면 소유자 정보의 그 데이터베이스 종류와 이게 입수가 가능하신가요? 개인정보인데 전부를 입수를 하실 수 있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정보는 아니고요. 네, 공개된 정보입니다. 나라에서 공개한 정보고 네, 실제로 건축물대장을 떼보시면 소유자 이름이 나와 있어요. 네. 그 건축물 대장간 소유자 정보신 거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정책에서의 이 활용도, 그러니까 이 굉장히 유용하고 흥미로웠다는 거는 맞고, 그래서 이 그러니까 사기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에 활용을 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인데, 그래서 과연 이거를 활용을 해서 공공이 할 수 있는 역할, 그러니까 서울시가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인가,
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는 이 전세 사기 심각성을 저희도 인지하고 전세 사기 관련 팀이 신설이 됐고 이제 그 업무의 주는 이제 구청으로 전세 사기가 신고된 것들을 서류를 검토를 열심히 인간지능으로 해서 국토부로 올려야 되는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이제 그걸 받아서 통보하는 이제 이 작업들이고 물론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팀들도 있기는 한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유용한 시스템이 서울시에 도입된다면 이걸 어떤 목적으로 활용을 하고 서울시는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뭐 거래를 이 사람들에게 거래를 제한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수사가 들어가고 결과가 나오면 명확한 조치를 하면 되는데 위험 상황에서 주택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좀 고민이 좀 됐었고요. 네. 일단 네, 첫 번째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만 좀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주제 다 토론을 하면 될까요? 그 두 번째 주제에서 이제 1인 가구 고독사 이 부분도 굉장히 흥미롭게는 이제 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실태 분석이 이제 사실은 이 종합적인 자료가 없이 여러 연구와 여러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실 수밖에 없는 한계가 좀 있었고 저희도 이제 이 부분이 그 복지처 주거에서 이제 복지적으로 심각한 데이터를 봤는데 개인정보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행복이음 자료와 복지 자료들을 가지고 좀 분석을 해보셨다는 게 좀 흥미롭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뒷부분에 결론 부분에 보시면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ICT 같은 것들로 그러니까 우선은 이 고독사에 대한 심각성을 일단 분석을 해주신 것 같고 그다음 대상자의 규모, 즉 어느 정도가 그 대상인지, 그리고 그들의 특성,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럼 그 대상 범위가 우선 나올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그 사람들의 상대로 지금 서울시라고 있는 거나 뭐 정부에서 ICT를 활용해서 생활을 감지한다, 뭐 이제 이런 대책들이 있는데, 이 ICT는 이미 사고가 발생한 후에 감지가 될 가능성이 큰 거 아닌가라는 좀 한계가 있어 보이고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 조치 전에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러니까 제도적인 개선으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인지, 아니면 그 사고 전에 위험 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거는 없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그 스마트 플러그 사업들을 서울시에 하신 분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실제로는 이거를 뽑아버리거나 안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효성에 대한 문제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이제 서울시의 이 지원 센터 그 고독사 내지는 고립 가구 지원 센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AI 안부 이런 거 정말 싫을 것 같아요. 저도 AI가 전화해가지고 이걸 체크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조금 그 조직을 만들었다는 거는 그 참 그 적극성을 보인 거지만 아직 이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나 사전 방지를 위한 부분은 아직 좀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또 건축 정보의 이슈가 지금 여름이 오면서 그 침수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사실 이 위험군들이 고독사로 사망하실 수도 있지만 이분들이 위험 상황에서 위험 그대로 이제 노출이 돼요. 혼자서 대처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다면 그 부분까지 이분들의 안전까지는 좀 할 수 있는 것도 연결이 되면 좋겠다. 이왕이면 ICT 같은 거 침수는 또 반지하 쪽에 물이 차오는 거, 습기 뭐 이런 것들을 또 막 붙인다고 하더라고요, 센서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동시에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미리 고민되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시에 직접 현업을 하시다 보니까 좀 구체적으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일단 한번 쭉 돌아간 다음에 다시 한번 그 궁금한 부분을 저도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엄선영 교수님 준비되셨으면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리가
엄 교수님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지금 약간 상태가 안 좋아서 지금 바로 먼저 토지주택 연구원 이상원 박사님 먼저 토론을 해주시고 나중에 준비가 되면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그 빅데이터라든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그런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사후 처방으로 그 대응이 있었는데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였다는 점에서는 앞으로 이런 빅데이터의 활용성이 참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아까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개인정보 문제가 항상 걸리는데요. 이런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이런 다른 각종 이 스마트 기술이나 빅데이터를 활용에 있어서 그런 다양한 규제에 따라서 이런 것들의 활용성을 좀 저해할 수 있는 기술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저희 쪽에서도 LH에서 스마트 시티를 해외에 수출을 하려 할때 해당 국가에서 이런 개인정보에 대한 강력한 규제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스마트 시티의 그런 기본적인 서비스들이 제공이 좀 힘든 그런 사례도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그런 규제들을 좀 적절한 수준에서 어느 정도 완화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그 규제가 완화되면은 좀 부정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으로 사용된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오히려 그 처벌 수준을 좀 강력하게 해서 사전에 이를 예방할 그런 장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데이터를 제가 이제 앞서서 첫 번째 발표에서 데이터 이제 엄청 많은 그 데이터 이런 거 보여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빅데이터 이렇게까지 가지 않더라도 통계청에서 저희가 뭐 시분구나 이런 자료를 좀 다운받아서 치려고 해도 보면은 그 뭐 지역이라든지 시기라든지 별로 데이터 형식이라든지 그런 데이터 종류나 이런 것이 다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기술이 발달해서 아까 보면은 뭐 비정형 자료도 자동 이렇게 좀 데이터화를 시켜서 활용을 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런데 들어가는 노력이나 그런 좀 어, 그런 노력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그런 형식을 좀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통일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민간에서 수집하는 그런 자료를 다 이제 그런 통일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최소한 이제 국가에서 이제 통계청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수집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런 포맷들을 좀 통일할 경우에는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나중에 뭐 다른 정책을 개발한다든지 사업을 발굴할 때 좀 더 그런 노력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빅데이터 활용은 이제 민간이나 이런 데서 좀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함에 있어서 사업을 발굴하고 뭐 아니면 그런 사업 모델을 만들 때 이런 필요한 정보라든지 어떤 것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지금 뭐 개인정보 문제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 어느 정도 정제해서 필요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지금 기술을 서비스를 만들 때 필요한 자료 같은 것들을 이제 오히려 민간에서 이제 정부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해서 그런 것들을 좀 정기적으로 이제 진짜 필요한 자료의 경우에는 좀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이런 창구도 좀 생성이 된다면은 앞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좀 그런 연구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훨씬 더 무궁무진하게 좀 발굴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토론 잘 들었습니다. 혹시 엄선은 교수님
족구가 네, 내주시면 지금 가능하신가요? 들리시나요? 네, 잘 아, 들립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문제가 있어서. 네, 오늘 발표해주신 두 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뭐 전세 사기에 대해서도 최근에 뉴스도 많이 봤고, 또 최근에 이제 일본에는 전세라는 절이 없다 보니까 한국에서 전세 얘기를 들으니까 또 다시 한번 나중에 한국 갔을 때 집에 대한 걱정도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다른 분들이 많은 얘기 주셔서 좀 간단하게 몇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전세 사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어떻게 무슨 시사점이 있을지에 대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윤은정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전에 사고가 나기 전에 어느 정도 현장에서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실제 이런 전세 사기 사례나 이런 것들 바탕으로 그런 소유자가 아닌 그런 물건이나 이런 베이스를 통해서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경우에 전세 사기가 많다더라, 이런 경우에 좀 조심해야 한다더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가이드라인이나 그런 부분이 제시될 수 있으면은 조금 더 일반 이제 집을 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빅밸류에서 하시는 그런 연구에서 조금 이제 그런 공간적인 데이터나 공간적인 특성에 대한 어떤 것도 고려하실 생각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고독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연구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고가 나기 전에 어떻게 과연 예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걱정이 들었는데, 아까 하신 발표 중에서 이제 상담 내용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상담 내용에서 나오는 키워드들이 각각의 어떤 상담하는 대상자에 대해서 쌓이게 되면 그들이 고독사의 위험군인지 아닌지에 대한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다면, 상담의 결과를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서 좀 상담을 하면서 이 사람은 좀 위험하니까 좀 문을 안 열어주도록 적극적으로 가봐야 되겠다라든지 조금 주변에 연락을 해봐야겠다든지 하는 예방적 차원에서의 그런 상담에 대한 내용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좀 의견을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에 대해서는 아까 모델에 대해서 보여주셨는데 그 각각의 이제 피처에 대한 임포턴스는 제시가 안 돼 있어서 궁금한 부분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수급자라는 게 굉장히 크게 좌우되는 변수인 것 같고요. 혹시 만약에 수급자가 없다면, 그 변수가 없다면, 왜냐하면 이제 수급자는 어느 정도 이제 공공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사람을 생각한다면, 관리가 되지 않은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한 추출도 이런 공공 데이터,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수급자를 제외한 조금 다른 데이터만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또한 위험군과 일단 고독사군을 결국은 둘 다 위험군이지만 그 둘을 나누는 어떤 기준이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 이제 모델의 결과를 통해서 어떠한 변수가 더 중요했고 유했는지 한 최근에 이제 뭐 유행하는 이제 해석 가능한 그런 머신러닝의 기법을 이용해서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을 많이 주셔가지고 질문을 바로 그 마지막으로 주셨던 두 번째 발제자인 최수범 박사님께서 질문을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빅밸류의 서팀 팀장님께서 질문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플라워에서 한두 개 정도 질문을 받아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인터넷 상태가 잘 좋지 않아서 좀 끊기고 있는데, 혹시 소리가 잘 들리고 있는지 확인 좀 해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윤은정 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이 IoT의 단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스마트 플러그는 고독사 사망했는지에 대한 그 사망 후 이제 시신을 빨리 발견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사망한 사람이 3일 동안, 하루나 이틀 동안 계속 신호가 없을 경우에 알람이 가기 때문에 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1분 1초가 아깝거든요. 근데 1분 1초가 미리미리 알려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는 최소 뭐 6시간에서 12시간, 24시간 동안 이제 불규칙한 신호가 없었을 경우에 이제 알람이 가게 되는데, 이 경우는 시신을 3일 이후에 발견하는 게 아니라 하루 뒤에 발견하는 거에 대한 목적으로밖에 활용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단점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이상징후 패턴, 아까 그 전세 사기 이상징후 패턴과 같이 예를 들어 6시 보통 일반적으로 6시에 TV를 틀었는데 이 사람이 6시에 TV를 안 튼다든가 뭐 이러한 돌발 행동에 대한 이상 징후를 이제 AI나 아니면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서 조금 더 그 딜레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IoT 기술 말고 이제 예방적인 목적에서 활용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스마트워치를 착용해서 이제 구독사한 사람들이 스마트워치 착용 후 이제 생체 신호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아니면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제 낙상이나 아니면 특정 위험 신호들에 대한 것을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고독사로 인한 사망자는 스마트 플러그를 뺀다든가 스마트워치를 안 찬다든가 등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도 필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위험군을 발굴하기 위한 그 방법으로는 그 건강보험공단 자료 같은 경우에는 고독사로 사망한 사람의 이전에 생전에 병원에 방문했던 기록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그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아니면은 고독사 예방법에서는 이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특정 연구기관의 사람들만 그 고독사에 대한 정보에 접근 권한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이 예방법이 개선되고 좀 보완이 되면 이제 경찰청에서 발굴한 그 고독사 했던 사람들의 생전에 건강보험공단 자료랑 연계를 해서 생전 자료들을 수집하고 그 고독사로 사망한 아닌 사람과 했던 사람들의 차이를 분석을 하면서 특정 이상 징후를 판단하면 예방 목적에 이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엄선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상담 내용의 그 차이가 고독사한 사람과 아닌 사람들의 이제 그말 패턴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상담 내용에 대한 분석 패턴이 이제 차이를 먼저 분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는 아까도 이게 참 그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이제 분석할 수 있는 게 한계가 많은데 현재는 그 고독사한 사람에 대한 그 행복이음 자료만 있지 일반 그 상담 기록은 이제 제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더라고요. 그거는 서울시 관계자도 접근 권한이 없다고 합니다. 오직 그 주민센터의 복지사들만 볼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차후 이제 법이 개선되고 이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됐을까 모르겠네요.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특별위의 서 팀장님 그 질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인공지능 시세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제 사실은 이 주택이라는 게 주거 형태나 이제 아파트나 연립사스 이렇게 다 주거 형태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일단은 아파트 그리고 연립다세대, 오피스텔, 단독다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 시세를 산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래 회전율이 굉장히 높은 이제 대형 단지가 많은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 회전이 많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 실거래로 시계열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제 시계열 예측 모델을 활용을 하고요. 근데 이제 아파트 중에서도 분명히 이제 거래 회전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근거가 부족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근처에 어떤 그 거래 회전율이 가장 많은 단지를 기준으로 거래가 일어났을 때 이 아파트 단지와 이 아파트 단지의 격차를 학습을 합니다. 네. 어느 정도의 격차를 갖고 있는지 평소에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시세가 그 거래가 없더라도 시세를 계속 산출을 하게 되고요. 아파트는 생각보다 좀 명확하고 거래가 많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고요. 이제 문제가 이제 연립다세대나 뭐 단독다고 비슷해 이런 건데 연립다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주택 형태가 너무나 다양하다 보니까 다양하고 규모가 작다 보니 이제 자체 거래를 가지고 시세를 산출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연립다세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제 클러스터라고 이제 단지를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단지는 아닌데 비슷한 그 주위에 있는 비슷한 환경의 이제 연립다세대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묶어서 단지로 만들고요.
그 단지와 이제 다른 단지와의 격차도 학습을 하고 그 단지 내에서의 어떤 거래를 학습을 하고 또 그 단지 안에서 이 주택 간의 또 격차를 또 학습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주위에 뭐 3km 정확히 이제 제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이제 뭐 한 2km 정도 한 2k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2km 안에 있는 이제 같은 클러스터, 네, 옆에 클러스도 포함해서 그런 거래들이 발생을 하면 해당 거래를 참조를 해서 얘가 얼마나 그 옆에 있는 거래와 격차가 나는지 격차 다 위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연립다세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나 개별 공시지가를 좀 쓰고 있어요. 그거는 나라에서 이 정도 땅이 이 땅의 가격이 이 정도 차이가 난다고 이제 얘기를 해준 거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이제 학습을 해서 연립다세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이제 시세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애초에 연립다세나 아파트도 그렇지만 시세를 산출하게 된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대출용으로 저희가 만든 거예요. 이제 일부 은행권에서 일부 은행권은 대출용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좀 시세 알고리즘이 빡빡합니다. 그래서 수치가 좀 높은 편은 아니고요. 빡빡하고 은행권이 그러다 보니까 정확도를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커버리지가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연립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커버리지가 80% 조금 넘는 수준으로 나오고 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92% 정도 수준. 그리고 이제 단독다하고는 거의 100% 나오긴 하는데 거기는 이제 정확도를 따질 수 있는 구역은 아니라서 네, 일단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사실은 이 시세, 인공지능 시세 AVM이라고 보통 통칭을 하는데, 이 AVM 관련해서 사실은 요즘에는 좀 커버리지 위주로 좀 요구 사항이 나오는 경우가 꽤 많아서 이쪽 커버리지를 좀 늘리는 연구도 좀 요즘에는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답변, 네. 서울, 예, 그, 서울시에서 지금 전세 사기에 관련 FDS를 어떤 식으로 적용하면 좀 도움이 될까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릴게요. 사실은 이제 저 빅밸류에서 저는 또 이제 행안부나 국토부의 자문이나 어떤 그런 걸 많이 나갑니다, 실제로. 많이 나가서 이제 전세 사기에 대한 것도 이제 얘기도 많이 나누고 하는데 사실은 공공기관이 다 이렇게 스탠스가 다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저희가 이 사람이 어떤 어느 정도 수준의 위험도를 갖추고 있어요라고 얘기를 공급을 해도 사실은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그거를 그냥 오픈을 하는 게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찍어버리는 거니까 실제로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사실 되게 방어적이시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행안부 입장에서는 저희한테 얘기를 하기로는 이제 이 분야, FDS의 어떤 그런 전세 사기를 막는 분야는 민간에서 해야 된다. 민간에서 해주길 바란다. 대신에 우리는 민간에서 너네가 하려면은 더 정확한 근거들을 가지고 더 정확한 결과물을 내야지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 뭐가 필요하니? 라고 반대로 여쭤보시더라고. 어떤 데이터를 공급을 해주면 너네가 좀 더 정확한, 좀 더 리즈너블한, 좀 더 이제 설명이 가능한 정도의 수준의 어떤 그런 결과를 낼 수 있겠니라고 역으로 물어보셔가지고 사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공공기관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다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네. 민간에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나 그런 정보들을 제공했으면 좋겠고 그거에 대한 서포트는 해줄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서비스하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지는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답변을 한다는 게 얘기를 해보면 결론적으로는 다 비슷한 얘기라서 네, 그래서 민간 쪽에서 어쨌든 공공 쪽에서 뭔가 밀어주면 데이터도 많이 공급을 해주고 열어주고 네, 해주면은 민간 쪽에서 좀 더 뭔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네. 그 비슷한 관점에서 이제 엄선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뭐 사전 예방 이런 것도 좀 비슷한 결인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내부적으로 일단 그 전세 사기를 일으킬 만한 사람들을 리서치를 하고 서치를 하고 실제로 이제 시간이 2, 3년 지나서 이 사람들이 다 이제 뭐 조사를 받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80% 90% 이상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이거를 뭐 공개를 하고 뭔가 이런 리스크가 굉장히 큰 게 있다 보니 내부 자료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형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허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에도 이제 요 리스트를 주고 이 사람들을 그냥 유의 관리해라.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지자체도 똑같고
리스트 이런 사람들이 약간 거래를 많이 일으키면 약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 약간 이 정도 수준인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시세도 그렇고 이런 FDS도 그렇고 저희가 이제 실거래 기반으로 모든 걸 다 하다 보니까 사실은 도시적이나 뭐 공간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그런 확장이나 이런 거는 많이 해보지 못했어요. 예, 그런 거는 많이 해보지 못했고 오히려 인공지능 시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쪽으로 좀 더 고민해서 시세를 많이 고도화했는데 네, 이런 쪽은 사실은 이쪽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완전 팩트 기반으로만 하다 보니 네, 요게 어떤 환경이 이거에 영향을 줄까 이런 것까지는 아직은 뭐 연구가 많이 나간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아무래도 이제 학술적인 것보다는 어떤 부분은 데이터 접근성이 좀 그 실무에서 빠르다 보니까 현장에서 먼저 적용한 부분이 있는데 많은 부분은 이제 뭐 학술적으로 서포트가 돼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은 조금 일종의 빅데이터라고 하는 게 이제 활용이라고 하는 게 조금은 이제 좀 창의적인 활용도 필요하고 이제 전형적인 활용보다는 창의적이라든가 어떤 다학제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데 오늘 그런 의미에서 발표해 주신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지금 플로어에서 질문을 하나 받으려고 요청을 드렸는데 지금 가천대의 김영남 교수님께서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 플로어로 모셨습니다. 혹시 김영남 교수님께서 준비되셨으면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두 분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보통 이제 데이터 연구가 그냥 데이터가 있어서 하는 연구들도 솔직히 뭐 저도 그렇지만은 그런 경우들 많은데 아주 중요한 어떤 사회적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활용하신 점이 아주 인상 깊었고요. 전 질문은 좀 개인적으로 최수범 박사님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 이제 현재 구축하신 데이터베이스로는 이제 인공지능 모형이 로지스틱 모형보다 예측력에서 뭐 앞서지는 않는다. 뭐 사실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 데이터에 따라서. 네, 근데 그 후에 전 더 인상 깊었던 거는 그 향후 이제 포함하려고 계획하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그런 쭉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그 중에서는 좀 어떤 데이터가 인공지능을 적용했을 때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마도 여러 가지 데이터를 검토하시는 과정에 있을 테니까 그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데이터가 되게 그 국소적이었습니다. 특히 고독사 실제조사 자료 같은 경우에는 127명밖에 안 됐고, 또 그 데이터조차도 변수가 몇 개 안 됐습니다. 거기에, 그 다음에 이제 그나마 데이터가 크다고 생각했던 것도 이제 그 행복이음 자료였었는데, 그 텍스트 자료도 딱 저는 그 구독자 한 사람과 안 했던 사람들을 비교 분석을 해야 되니까 전체를 달라고 했으나 이게 아직 상담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개인정보 보호에 위촉이 되고 또 구독자 한 사람도 그 한 사람의 데이터만 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고독사를 했는데 상담을 안 받았던 사람, 또 고독사를 하고선 상담 받은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둘에 대한 비교가 구분도 안 될 뿐더러 대조군과의 비교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복이음, 차세대 행복이음 그 시스템이 구축이 됐는데 이제 고독사 예방법이 개정이 되고 이제 일반 연구자들도 그런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그 법적 토대가 마련이 된다면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행복이음 상담을 하면서 어떤 상담 패턴을 보이는 사람이 고독사의 위험이 높은지에 대한 분석을 하는 이런 비정형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데 인공지능 그 기법이 적용이 되면 좀 그 통계적인 기법보다 훨씬 더 높은 예측 결과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답변 준비한 여기까지입니다. 발표와 그다음에 그 시간이 여기까지고요.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해줬고 그다음에 또 이제 아무래도 늘 다루던 데이터가 아닌 데이터를 하셔서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혹시 더 궁금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오늘 그 발제한 부분들이라든가 저희 위원회로 메일 주시면은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공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세미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